반갑습니다. 수학후 관리를 함께할 이영복입니다. 지금 2차에서 수학후 관리가 생각보다는 배점이 좀 높아요. 그래서 1차 때 공부하던 방식과는 조금 이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1차 때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다로 해서 정확하게 내가 암기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어느 정도 눈에 익혀서 가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었지만은 2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차는 주관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양이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을 다 맞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60점 이상만 맞추면 된다. 그래서 양이 너무 많고 출제 빈도 낮고 그리고 복잡한 부분들은 과감히 버릴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그 시험의 가장 기본이 그겁니다. 특히나 이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암기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수학 후 관리 쪽에서는 외워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정확하게 외우는 것 이거 중요하겠죠. 하지만 외운다는 것보다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조금 하고 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 의외로 많습니다. 단순하게 외워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 조금 생각해야 되고 이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조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교재 내용 한번 보죠. 수학 후의 사후 변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 농산물이나 수산물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농산물과 수산물의 차이점, 유통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수확 이후의 차이점을 보면 농산물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통이 됩니다. 하지만 수산물 어때요? 이 수산물 뭐 활어라든가 뭐 활꽃게, 뭐 조개류, 폐류 같은 경우들요. 이런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다 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 유통이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떠한 생명체가 죽고 나서 일어나는 이 변화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수산물의 수확 후 관리라는 것은 죽고 난 이후에 이 변화를 최소화시켜야만 결국 유통기간도 길어지고 저장 가능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수확 이후에 사후에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살아있던 수산물이 어패류들이 어획의 단계에 어획 이제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물고기라고 해볼까요? 생선이 살아있던 게 잡힌 다음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획과 동시에 죽었어요. 죽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 제일 먼저 이 해당 작용이라는 게 나타나죠. 죽고 나면 해당 작용을 거쳐서 사후 경직이라는 게 여기서 사후 경직이라면 죽고 나서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경직 상태가 유지되다가 이 경직 상태가 풀리는 해경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해경 다음에는 이제 자가 소화의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썩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수학 후 관리에서는 이 사후 경직의 단계를 얼마나 길게 갖고 가느냐, 요게 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후 경직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후 경직 이전까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후 경직 이전까지 그리고 이 사후 경직 이후부터 어찌 보면 연화 해경되기 전까지 여기까지 사이 그리고 이 해경 이후에 자가소화 전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그 횟집에 가면 회를 드시죠. 회를 드시는데 회 중에 화로회도 있고 선어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로회, 선어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화로는 어때요? 우리 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화로회를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선어회를 선호를 하죠. 화로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바로 죽여서 회를 뜯는. 그래서 해당 작용 요 사이를 화로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사후 경직 단계에서부터 이 자가소화 전까지 요 단계를 선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죽고 나서 어느 정도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것들을 이 선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 경우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 사후 경직 해경까지는 회로 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로회, 선어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해경 전까지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사후 경직 단계까지는 이 선도가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 선도가 우수한 상태다. 하지만 이 해경 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 이때부터는 이 선도가 저하되는 걸로. 그러면 결국 어때요? 이 사후 경직까지 그리고 해경 이전까지 해경 이전 사후 경직까지는 선도가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후 경직 기간까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떠한 유통기간이라든가 저장기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관여하는 작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효소하고 이 세균들이 그래서 이제 해당 작용 그리고 뭐 해경, 자가소화, 부패까지 이 적용하는 것들이 효소 작용들이 있고 그리고 세균에 의한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고 나서 이 해당 작용 요때는 주로 효소에 의해서 이 어떠한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해경 단계를 지나면서부터는 효소 작용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효소가 주로 작용해서 이 선도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작용을 한다면 세균 같은 경우는요.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후 경직 전까지 그래서 사후 경직 전까지는 효소 작용은 적고 세균 작용은 적고 사후 경직 단계부터 이 자가소화, 부패까지는 주로 이 세균에 의해서 선도가 저하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해당 작용이라든가 사후 경직, 해경, 자가소화, 부패 이때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지 우리 교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수산물의 사후 변화, 어패류가 어획되고 죽은 후에 일어나는 변화, 즉 사후에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로 되고 미생물이나 효소에 의하여 근육이 비가역적으로 분해가 진행된다. 여기서 비가역적, 가역적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가역적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가 생긴 다음에 되돌릴 수 있으면 가역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비가역적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한번 이러한 변화가 생기면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변화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결국 살아 있었을 때는 산소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더 이상 산소의 공급이 생기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산소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들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면 해당 작용은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에너지 물질인 APT하고 이 산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해당 작용은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ATP하고 산. 그러면 ATP, 에너지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서 산이 생성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해당 작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산소의 공급이 끊김으로 소량의 ATP와 젖산이 생성된다. 그리고 젖산의 양이 많아지면 근육의 pH가 낮아지고 근육의 ATP도 분해된다. 젖산의 축적 그리고 ATP의 분해로 사후 경직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렇게 산이 생성되다 보니까 산은 이 pH하고 관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pH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산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이 산 중에는 주로 이 젖산이 이렇게 생성되는데 이 젖산이 축적되고 그리고 ATP는 점차 이 분해가 진행돼요. 그래서 이렇게 젖산의 축적 그리고 분해 ATP 분해 젖산의 축적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사후 경직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해당 작용에서는 결국에 글리코겐이 ATP 산으로 분해되면서 ATP 산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ATP도 분해되고 젖산이 생성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물렁물렁했던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사후 경직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사후 경직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어패리가 죽은 후 근육의 투명감이 떨어지고 수축하여 어체가 굳어지는 현상 이것을 사후 경직이라 하겠다. 어류의 사후 경직은 죽은 지 1시간에서 7시간에 시작되어 5시간에서 22시간 동안 지속되고 어류의 사후 경직은 어류 종류, 어류가 죽기 전의 상태. 그래서 이 사후 경직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는 종류. 그래서 이 어떤 그 어류가냐에 따라서 이 사후 경직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죽기 전의 상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죽기 전 상태라면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잡는다 이랬을 경우에 생선을 잡는다 했을 때 그물을 이용해서 잡는 경우도 있지만 뭐 낚시를 이용해서 잡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 낚시를 이용해서 잡게 되면은 어때요? 이 낚싯바늘에 미끼를 물고 반응이 오면 바로 건져냅니다. 하지만 그물 같은 게 어때요? 뭐 전날 저녁에 아니면 2, 3일 전에 그물을 쳐놓고 그럼 그 사이에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있고 오랫동안 몸부림치는 이러한 그 결과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죽기 전에 그물로 잡은 경우, 다시 말해서 죽기 전에 운동량이 많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은 이러한 상태 같은 경우는 근육 내 젖산의 생산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후 경직 기간이 짧아지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은 후의 온도. 결국 이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효소작용하고 세균작용.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온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효소가 활성화되는 최적 온도가 있고 그리고 너무 낮은 온도나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이 효소가 불활성화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죽고 난 뒤에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세균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균도 증식할 수 있는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
최적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장의 유무. 그래서 내장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사후 경직 기간이 짧아지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 사후 경직 기간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이 어획 후에 수확 후에 관리다, 품질 관리다 하는 것은 뭐예요? 종류에 따라서 또는 죽기 전의 상태에서 온도나 이러한 어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수확 후 관리 내용에 거의 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붉은살 생선은 흰살 생선보다 사후 경직이 빨리 시작되고 지속 기간이 짧다. 그래서 종류를 놓고 봤더니 적생육이 백생육에 비해서 사후 경직이 빨리 시작되고 상대적으로 경직 기간이 짧아지는, 그리고 이 죽기 전에 오랫동안 격렬하게 움직인 어류는 사후 경직이 빨리 시작되고 지속 시간도 짧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물에 오랫동안 걸려서 몸부림친 이러한 그 똑같은 종류인 경우에는 그렇게 죽기 전에 몸부림친 경우에는 사후 경직이 빨리 시작되고 빨리 끝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어류는 조직에 글리코겐 함량이 높기 때문에 경직 개시까지 시간이 길고 지속 시간도 길다. 글리코겐 함량이 높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글리코겐이 분해돼서 이러한 과정들을 전부 다 거쳐야 사후 경직으로 넘어오는데 이 체내에 근육 내에 글리코겐 함량이 높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많이 몸부림친 경우에는 이 글리코겐 근육 내에 있는 글리코겐 에너지원을 많이 소모해서 이 젖산 생성이 많이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 경직은 신선도 유지와 직결되므로 죽은 후 저온 등의 방법으로 사후 경직 지속 시간을 길게 해야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확 이후에 사후 경직 기간을 얼마나 길게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게 전부 다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던 근육이 풀리는 과정들을 해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후 경직이 지난 뒤 수축된 근육이 풀리는 현상이다. 해경의 단계는 극히 짧아 바로 자가소화 단계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해경의 단계는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던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면 바로 자가소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은 자가소화. 근육 조직 내에 자가소화 효소 작용으로 근육 단백질이 변화가 발생하여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현상이다 해서 결국 자가소화는 효소 작용으로 이제 출발이 되더라. 그러면서 이 효소가 지금 어류의 근육을 부드럽게 만드는 이러한 과정을 자가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소화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만 역시 어종, 자가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역시 백생육보다는 이 적생육이 이 자가소화가 빨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백생육보다는 적생육이 이 선도 저하도 빠르고 부패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온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H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pH 나왔죠. 효소와 세균 작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온도 다음은 pH예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우리 캔을 만들 때, 캔 제품 같은 경우를 만들 때 이 pH 4.5 이하, pH가 이렇게 낮은 산성식품
경우인 경우에는 이 고온살균을 하지 않고 저온살균으로도 이 충분히 이 세균을 멸균시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균은 이렇게 pH가 낮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증식량이 감소된다라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로 이런 이 어종이라든가 온도, 이 pH 요게 이 자가 소화 그리고 부패에도 이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게 됩니다. 이 주로 운동량이 많은 생선은 이 pH 4.5 정도 그리고 담수어는 23도에서 27도 정도에서 자가 소화가 가장 빠르다. 자가 소화가 진행된 생선은 조직이 연해지고 풍미도 떨어져서 회로 먹기 좋지 않으며 열을 가해 조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가 소화 전까지를 서너 회로 먹고 이 자가 소화가 진행되면 이 요때부터는 회로는 먹지 않는 게 좋다. 익혀서 먹는 게 인체에 유리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자가소화 현상은 겉보기로 구별이 어려우나 자가소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변질로 이어지기 쉽고 젓갈, 액젓, 식혜는 자가소화를 이용한 가공식품이다. 그래서 요것들은 모두 이 자가소화를 이용해서 이 발효시킨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젓갈이라든가 액젓, 식혜라는 이 식품으로 이용하기도 하더라 하는 얘기죠. 이 축육은 이 자가소화를 적당히 진행시킴으로써 육질을 적당하게 이 연화시켜 풍미를 좋게 하는 반면 어패류는 자가소화 단계부터 바로 변질이 시작된다. 요게 이제 그 어떤 이야기냐면 이 동물과 그 어류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그 식육, 뭐 소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후 경직 이후에 해경된 다음에 어느 정도 냉장고에 조금 보관하면서 약간의 자가 소화를 시키게 되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풍미가 맛이 좋아지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숙성시킨다는 표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숙성을 과정을 거치게 되면 뭐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맛이 좋아지지만 이 어류 같은 경우, 어패류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더란 얘기예요. 다음은 이렇게 자가 소화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부패, 썩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패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어패류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이 미생물 작용에 의하여 유익하지 않은 물질로 분해되어 독성 물질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현상, 이것을 부패로 하겠다. 그래서 부패는 주로 누가 작용한다고요? 세균에 의해서. 그래서 이 자가소화까지는 효소에 의한 작용이 더 크지만 부패는 주로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작용으로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 그래서 작용에 의해서 이 TMAO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 세균에 의해서 트리메틸아민으로 환원되더라. 이게 트리메틸아민으로. 그런데 이건 누가 이렇게 작용한다고요? 세균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리메틸아민, 이 TMA 같은 경우에는 이 비린내의 주요 성분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선한 살아있는 그러한 어류라든가 아니면 이 막 그 잡아서 이 회를 뜬 화로회 같은 경우에는 비린내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많이 지난 이 그러한 어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 어류 특유의 비린내 발생이 많아지는데 이 원인은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세균에 의해서 이 트리메틸아민 옥시드가 이 트리메틸아민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 과정 중에 트리메틸아민이 이러한 이 비린내를 내는 이러한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세균과 효소 작용으로 아미노산 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분해되고 아민류, 지방산, 암모니아 등이 생성되어 매운맛과 부패 냄새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분해되는 것은 주로 효소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 아미노산으로. 그래서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과학 잡지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결국 요건 단백질 사슬이 되는데 이게 이 분해돼서 끊어지게 되면 이 아미노산 형태로 이렇게 변화돼서 잘게 쪼개지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단백질을 많이들 섭취를 하시는데, 인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 먹고 나면 식도, 위, 십이지장, 그리고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배설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인간은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이 소장까지밖에 흡수를 못해요. 그러면 단백질 성분을 먹게 되면 위하고 십이지장, 소장을 거쳐가면서 이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장까지 분해된 것만 흡수가 가능하고, 소장 지나서도 계속 이 분해는 진행이 되겠죠. 대장으로 넘어가서 분해된 것은 결국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 상태로 그대로 먹었을 때 화장실에 버리는 양이 이 흡수하는 양보다는 훨씬 더 많게 되는 원리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인데, 결국 단백질은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될 것이다. 또한 유독성 아민류인 히스타민이 생겨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등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다. 다음은 어필의 선도. 선도 관련 내용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까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